여러분들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지금 부동산을 살 때가 아니다. 너무너무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 23년에 대드기 바운스 한번 나타났고 그 다음 빠졌다가 정책 효과 때문에 또 지금 연초에 또 지금 상승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다음에 어떻게 된다? 쭉 빠진다. 난리 난다 지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는 이제 월간 100만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 플랫폼 리치고를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노즈의 김기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 부동산 투자 관련한 책을 이제 3권 집필하였고요. 얼마 전에도 이제 제 첫 책을 읽으신 분을 제가 한번 만나 뵀었는데 그 책이 제가 2017년 말에 써서 2018년 2월 초에 이제 출간된 빅데이터 부동산이라고 하는 제 첫 책이었는데 그 책을 읽어보시더니 잠을 못 잤다고 하는 거예요. 그 책을 지금 한 6년 정도 흐른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소름이 끼칠 정도로 너무 이제 정확하게 다 알아맞혔다. 그래서 이제는 부동산 시대에서 어떤 인간 전문가의 시대는 저물고 있고 결국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대세로 이렇게 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21년 10월 달에도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절호의 매도 기회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다들 그때 오른다고 했었죠. 그리고 그때가 최고의 매도 타이밍이었죠. 데이터에 근거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호도하고 왜곡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없애고 정말 많은 분들에게 어떤 투명하고 객관적인 그런 정보를 전달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부동산 PF 문제를 거론하면서 주시하겠다고 했는데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 건가요? 네, 먼저 환율과 이제 미분양 데이터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게 이제 환율 차트인데, 요 보시면 여기서 이제 올라갔다 떨어지고 이 상단이 얼마냐면 이제 1,36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한 얘기가 이 1,360원을 돌파를 해서 위로 안착을 하면은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는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보신 것처럼 이제 바로 이제 최근이죠. 1,360원을 돌파해서 1,400원까지 갔다가 좀 떨어져서 지금 1,380원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환율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하면은 환율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 뭔가 지금 한국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지금 이상이 있다는 신호거든요. 그래서 보통 환율이 올라가면은 주가가 떨어지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많이 치솟을수록 경제 위기가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22년 하반기에 전문가들이 뭐 떨어질 이유 1도 없다. 전세난 또다시 온다. 그렇게 난리 법석을 피우면서 상승을 펼칠 때 그때 제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드렸고 전세난 없다. 자, 근데 보시면 그때의 환율이 어때요? 지금 보시면 6월 달까지는 그나마 괜찮은데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때 실거래가가 공개된 2006년 이후로 대한민국 부동산 아파트가 가장 많이 폭락을 했습니다. 20에서 50%까지 폭락을 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환율이 엄청나게 치솟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금 어때요? 환율이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고 1차 마지노선이 1,360원을 넘어섰습니다. 자, 그나마 아직은 이 정도는 뭐 엄청나게 위험하다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혹시라도 환율이 1,400 이상으로 안착을 하게 된다면 그런 상당히 위험 신호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자, 이와 더불어서 2022년 하반기에 부동산 급락이 나타났을 때 어떤 현상이 있었냐? 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미분양 데이터인데 미분양이 조금씩 증가는 하고 있었지만 22년 9월 달부터 9, 10, 11, 12 미분양이 쭉쭉쭉 증가를 했죠. 그래서 부동산이 엄청난 폭락이 되면서 이때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서 엄청난 미분양이 발생을 했었고요. 자, 근데 최근에 23년 1월 3일 부동산 대책 이후로 감소하던 미분양이 작년 12월 달부터 미분양이 지금 다시 3개월 연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미분양이 증가하는 게 아주 크진 않아요. 그런데 이때처럼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미분양이. 건설사 입장에서는 물건을 팔려고 내놨는데 안 팔리니까 돈이 회수가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미분양이 증가를 한다는 얘기는 부동산 PF 위험이 증가한다는 얘기일까요? 아닐까요? 네, 당연히 부동산 PF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겠죠. 왜? 미분양이 계속 쌓이니까. 그리고 요 주황색 그래프가 있는데 이게 바로 악성 미분양입니다. 돈을 들여서 다 지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안 팔리고 남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물건을 지을 때 당연히 대출을 받아서 건축비도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이렇게 악성 미분양이 쌓인다라는 거는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위험 신호입니다. 그래서 미분양도 증가하고 있고 악성 미분양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부동산 PF가 지금 위험해질 수 있다. 거기에 금리가 또 중요한데, 자, 만약에 금리가 내려가면은 부동산 PF 문제가 조금은 리스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부동산 PF 문제는 내가 대출을 받아서 이걸 사업을 진행시켜야 되는데 그때 이자를 계속 또 내잖아요. 근데 금리가 좀 낮아지면 버틸 수 있는 기간이 좀 길어지겠죠. 근데 만약에 지금 금리나 지금 올해 없다. JP모건 회장처럼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금리가 지금 8% 갈 수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지금 PF의 상황은 굉장히 심각하다. 그리고 연체율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언제 어떻게 대한민국 부동산에 엄청난 큰 충격을 줄지.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되려면은 사람들 호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윳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최근에 나오는 뉴스들이 전부 다 어때요? 다 힘들어 죽겠다는 내용밖에 없잖아요. 아니 점심값도 맨날 오르고 지금 생활비 자체가 너무 올라가요. 쓸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식당 가보면은 진짜 한 9시, 10시만 돼도 썰렁하다니까요. 거리에 사람이 없어요 지금. 다들 소비를 엄청나게 줄이고 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부동산 가격만 계속 유지가 되고 올라가겠냐고요 이거는. 아니 저도 제발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진짜. 저도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상황을 봐도 지금 이거는 올라갈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엄청난 지금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고 24년 부동산 시장을 제가 뭐라고 했죠? 상중하죠. 상반기는 고만고만 나쁘지 않고 그냥 보통 정도겠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재 이런 그림들이 계속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PF 문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건가요? 부동산 PF 대출 문제가 되면 이게 이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증권사나 제2저축은행이나 이런 데들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PF 문제가 터지면 당연히 부동산 업계도 훨씬 더 힘들어질 거고 이 여파가 부동산 시장이 아니라 금융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칠 겁니다. 말 그대로 일파만파 상황이 계속 번지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물건들이 아마 공매로 아마 나오게 될 거예요. 부동산 하락기를 겪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얼마나 그런 과정들이 고통스러웠는지. 지금도 실제로 2021년 그 고점에 부동산 사가지고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최악의 상황으로 무조건 간다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지금 정황들이 점점 그쪽으로 조금씩 방향을 좀 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금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다들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 부자들은요 지금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다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만큼 지금 굉장히 위험천만한 상황이다라는 걸 제가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 과거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었을 텐데 이런 일이 터지면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나요? 이거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역마다 다 달라요.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평가된 지역은 한 10에서 15%, 고평가된 지역은 20에서 40% 정도까지 아마 하락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단일 지표로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바로 이 주택 구입 부담 지수입니다. 여기에는 주택 담보 대출 금리, 사람들의 소득, 아파트 가격이 들어가 있어서 내가 대출을 끌어다가 집을 사는 게 내가 한 달에 얼마나 부담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예요. 그리고 이게 낮아야 집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얼마냐면 321이에요. 서울의 평균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지금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한 달에 320만 원씩 내야 내가 집을 사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만나보고 얘기를 해봐도요. 지금 서울에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단 지금 최고의 재테크는 결혼과 출산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젊은 세대들을 위한 정책들은 너무 좋아요. 금리도 너무 싸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상황 하에서는 지금은 집을 살 수가 없다고요. 더군다나 집값도 문제지만 밥값 어떡할 밥값. 물가가 지금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주춤해지더니 다시 올라간다고 하면서 금리 인하 얘기도 뚝 끊어지고 지금 금리 인상 얘기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내가 한 달에 500을 벌어요. 근데 내가 주택담보대출 이걸로 한 달에 300만 원 내. 200 남죠. 200만 원 가지고 어떻게든 생활을 하는데 자꾸 물가가 올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 호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지죠. 진짜 여러분들 이런 유튜브나 뉴스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지금 사람들 호주머니 사정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진짜 큰일 났어요 이게. 이게 판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지금. 2010년대에 이런 저금리 시대를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완전 지금 세상에 판이 바뀌었기 때문에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계절에 따라서 옷을 갈아입듯이 이 자산시장도 계절이 있습니다. 그 계절에 맞춰서 내가 옷을 갈아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금리 시대에 그 부동산 상승만을 가지고 여전히 지금도 이야기한다? 그 잣대로 바라본다? 다 망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 자, 그러면 이걸 얼마만큼 떨어질지 우리가 가늠을 해봐야 되는데, 자, 지금 321이죠. 주택구입부담지수가 평균이 252입니다. 그 다음에 저점이 165예요. 이걸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잖아요. 현재의 금리가 유지된다고 봤을 때, 사람들의 소득이 유지된다고 봤을 때 평균까지 떨어지려면 최소 20%에서 많게는 40% 이상 떨어져야 이 저점까지 오는 겁니다. 이때의 저점은 지금처럼 무슨 물가 인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축할 만하고 나쁘지 않았다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너무 힘든 상황이죠. 더군다나 지금 인구 구조가 완전 바뀌어서 2010년대만 하더라도 50대 이하의 젊은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어때요? 60대, 70대 인구가 계속 많아지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저도 이제 입 아픕니다. 부동산에 대한 의사결정은 너무 중요하잖아요. 주변에 부동산 잘못 사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신 분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면 이거 눈물 없이 못 듣습니다, 진짜. 그렇기 때문에 절대 지금은 부동산에 목매어서 언제 내 집 사야 되나 이런 불안감에 떨 필요가 1도 없는 겁니다. 지금도 상승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번 1년 뒤에 한번 두고 보시죠. 어떻게 되나. 부동산 뉴스를 보면 하락과 상승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좀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건 뭐냐면 하락장이라고 해서 계속 떨어지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떨어졌다 올랐다가 떨어졌다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대세 하락 중에 상승하는 걸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죠. 자, 이거를 제가 데이터로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이제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KB 부동산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게 이제 서울의 2008년부터의 아파트 가격 추이거든요. 자, 보시면 오르다가 떨어지죠. 그리고 다시 또 오르죠. 데드캣 바운스 나오죠. 예, 2023년처럼. 그리고 떨어졌다가 또 데드캣 바운스 나와야 안 나와요. 2011년에 또 나오죠. 데드캣 바운스 나오다가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쭉 빠져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뉴스에서 나오는 일부 아파트의 신고가 치고 뭐하고 상승 거래 나오고 이런 거는 대세 하락 중에 나타나는 그냥 잠깐의 이런 흐름이에요. 자,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아파트 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여러분들. 에? 아니, 내가 지금 산 가격을 누군가가 떠받쳐 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떠받쳐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거래량이 없잖아요. 거래가 없어요. 그나마 지금 신세가 특례니 뭐니 이런 각종 특례로 그나마 거래량 있는 거지. 만약에 이것마저 없었다. 아마 거래량 훨씬 더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지금 부동산을 살 때가 아니다. 너무너무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 이때 보세요. 두 번의 데드캣 바운스에 완전 박살났죠. 23년에 데드캣 바운스 한번 나타났고 그 다음 빠졌다가 정책 효과 때문에 또 지금 연초에 또 지금 상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다음에 어떻게 된다? 쭉 빠진다. 난리 난다 지금. 한번 보시죠. 데이터로 제가 전망을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면 답이 나올 테니까. 대표님, 이런 시기에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행동해야 할까요? 자, 이제 최근에 이제 환율도 다시 올라가고 주식시장도 굉장히 좀 하락을 좀 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보시면 인플레이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미국 정부 10년 채권 금리가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얘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가 또 물 건너간다는 지금 얘기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가 뭐냐, 여러분들? 금리입니다. 금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단일 변수로는. 자, 그런데 앞으로 중장기적인 금리 추이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월봉 차트로 아주 오랜 한 100년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1944년에 지금으로부터 80년 전 이때 금리가 한 2.5%가 안 됐습니다. 굉장히 낮았죠. 이 흰선 보이시죠? 아주 희미한 선. 그런데 출렁출렁 지금 어떻게 됐어요? 금리가 출렁출렁 계속 올랐죠. 1981년 10월 달에 한 15.8% 정도의 고점을 찍었어요, 이때. 그래서 거의 40년을 대세 상승을 한 겁니다. 10년 채권 금리가 결국에는 시장의 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40년 동안 상승을 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그리고 이때는 또 어떤 일이 있었죠? 국가 간 갈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세계대전도 있었고 베트남 전쟁도 있었고 서로 갈등하는 시기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난 40년간 1980년도 81년 9월 10월에 고점 찍고 몇 년간을 떨어졌어요? 거의 40년을 떨어졌습니다. 자, 이걸 제가 추세를 한번 그어볼게요. 이렇게 지금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40년 동안을 출렁출렁 하면서 계속 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뜨거웠던 부동산 시장의 상승이 언제 나왔어요? 바로 이 초저금리가 금리가 가장 쌌던 2012, 13년부터 언제까지? 2021년까지. 이때가 부동산 시장의 초호황기였죠. 이때 이런 상황의 부동산 시장은요, 지난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40년 만에 있을까 말까 한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자, 금리가 낮으니까 당연히 조달 비용이 싸니까 그리고 돈을 은행에 놔둘 수가 없잖아요. 왜? 은행에 맡겨봤자 이자를 안 주니까. 자, 그런데 이제 세상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자, 어때요? 출렁출렁하면서 이제 다시 금리가 올라가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자, 보세요. 제가 장기 차트 다시 보여드릴게요. 거의 40년 쭉 올랐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다시 쭉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어떻게 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앞으로 40년 동안 출렁출렁하면서 금리가 계속 올라가지고 미국 정부 10년 채권 금리 기준으로 이거 10%, 15% 넘어가면 어떤 세상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훨씬 더 심해질 겁니다. 그리고 대출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현금에 가지고 있는 사람의 차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대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이자 부담에. 지금 이때 건물이나 아파트 영끌에 사가지고 이 정도 올라온 거 가지고도 지금 이 난리가 났는데
하지만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은행에다 돈만 맡겨도 알아서 이자를 팍팍 주는데 뭐하러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해요? 자, 그래서 앞으로의 이 중장기적인 금리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하느냐가 여러분들의 생사를 가를 겁니다. 자, 근데 하워드 박사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금리 시대는 끝났다. 저도 거기에 완전 동의합니다. 왜 저는 앞으로 출렁출렁하면서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지, 최소한 금리가 예전처럼 낮아질 가능성이 없는지에 대한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 근거를 얘기해 볼게요. 자, 첫 번째는 뭐예요? 바로 이상기후입니다. 아니 지금 부동산 얘기하고 지금 금리 얘기하는데 갑자기 무슨 이상기후 하실 수 있지만 2024년의 이상기후 문제는 굉장히 지금 심각합니다. 자, 지금 브라질 같은 경우는 체감 온도가 어때요? 60도가 넘어가요. 60도 넘는데 그 떼약볕에서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삽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농작물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바다에 사는 또 물고기들이 어떻게 돼요? 값이 계속 올라간다. 이상기후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우리의 먹을 거는 계속 올라간다고요. 사과가 이제 뭐 금사과를 넘어서 이거 다이아몬드 사과 너무 비싸. 그래서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출렁출렁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미 이런 기후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로는 임계점이 1.5도를 넘었고 머지않아 앞으로 10년 이내에 평균 온도가 2도까지 넘어갈 거다. 그래서 계속 지구는 뜨거워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게 귀해지는 거고 귀해지는 만큼 비싸지는 겁니다. 그리고 비싸지니까 어때요? 우리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겁니다.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 두 번째는 바로 국제적인 정세입니다. 자, 지난 40년간 금리가 출렁출렁 내려오는 기간들은 서로 화합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효율이 중요해요. 그래서 수출이 아주 좋았죠. 왜? 철광석은 이 나라가 싸니까 여기서 갖고 오고 인건비는 여기가 싸니까 여기서 조립하고 그래서 이런 원자재를 싼 나라에서 수입을 해다가 인건비가 싼 나라에서 물건을 만들어도 됐죠. 자, 그러면 물가가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물가가 안정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출렁출렁하면서 물가가 안정이 됐던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최근부터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피터 자이안이라고 하는 국제 어떤 지정학의 굉장히 전문가가 있는데 이분이 얘기했던 게 거의 다 지금 맞아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더 이상 전 세계의 경찰 노릇을 이제 안 한다. 포기했다. 이거 돈도 안 되는 거 욕이나 얻어먹고 더 이상 하기 싫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서로 나라들이 싸우고 있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싸우고 또 최근에도 이스라엘하고 또 중동하고 또 싸우고. 자, 싸우다 보니까 이제는 뭐예요? 인건비 낮은 나라에 지어요? 어디에 지어요? 내 나라에 짓잖아. 왜? 이제는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중요해졌기 때문에. 자, 그럼 효율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효율이 중요하지 않죠. 효율이 중요하지 않아지기 때문에 물건 가격이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 그 다음에 이상기후, 이 두 가지가 이야기하는 바는 뭐다? 출렁출렁하면서 물가가 계속 올라갈 거다. 물론 기술이 그만큼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것들을 억제를 하겠지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다? 2010년대에 부동산에 엄청난 호황을 가져왔던 이런 저금리 시대는 이제는 없을 거라는 거예요. 최소한. 심각하게는 출렁출렁하면서 계속 올라갈 수도 있다. 이게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자산 관리를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금리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은 정말로 먹고 살기 힘들어집니다. 빈부격차는 훨씬 더 심해지고요. 여러분들 대출이 무섭지 않았죠? 물론 지금도 무섭지만 금리가 더 올라가면 얼마나 대출이 무서운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잘하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지금 부동산 옛날처럼 생각하면 안 돼. 지금 완전히 지금 판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꼭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행동을 해야 되느냐? 제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하고 인연도 맺어보고 투자도 이런저런 투자도 해보고 하니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인연을 쉽게 맺으면 안 돼요. 인연을 아주 어렵게 맺어야 돼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도요, 여러분들 결혼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결혼한 배우자 내가 고른데 아무나 하고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이리 재고 저리 재고 따져도 이용 많이 하잖아요, 요새는. 부동산도 그런 마음으로 해라. 그리고 워렌 버핏이 무슨 얘기했어요? 10년을 보유할 주식이 아니면 단 한 점도 사지 말라 그랬잖아요. 부동산 투자도 똑같습니다. 내 집 마련도 똑같아요. 제발 그리고 내 집 마련은 언제나 옳다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정말 책임감 없는 소리입니다, 그거. 일부 전문가분들 고점에도 그런 얘기해서 지금 얼마나 영끌해서 힘든 사람이 많은데 무슨 내 집 마련 언제나 옳아요. 아니 본인 같으면 내 집 마련 항상 하겠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진짜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절호의 기회만 내 집 마련 해야죠. 왜? 갈수록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모든 투자의 대가들이 얘기하잖아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라. 그럼 쌀 때 사야죠, 내 집 마련도.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비싼 상황이고 머지않은 시기에 내 집 마련을 할 때가 올 거예요. 그리고 그때 가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는 정말 데이터로 봤을 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세상이 왔으니까 빨리 내 집 마련을 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철저한 마음가짐, 그리고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목표대로 살려면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고 또 이런 좋은 동영상도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대표님, 부동산 매물이 역대급이라는 뉴스가 많은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만큼 지금 못 팔아서 안달이라는 얘기죠. 자, 매물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지금 서울이에요. 8만 채가 넘거든요. 8만 채가. 매물이 이렇게 많은데 거래량을 볼게요. 거래량이 지금 3월에 분명히 늘었거든요. 근데 아직 4월 말에 안 됐으니까. 근데 늘어봐야 아마 지금 한 4천 채 정도는 아마 될 겁니다. 4천 채 정도. 자, 그러면 8만 채가 매물로 넘게 나왔는데 4천 채 정도 거래되면 몇 프로 된 거죠? 5%입니다. 5%. 사람들이 매물로 왜 놓겠어요? 그냥 분위기 별로 보려고 매물 내놨어요? 아니죠. 이렇게 지금 올라가는 시장 상황을 반영해서 아이고 팔아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 내놓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물은 굉장히 많은데 거래되는 양은 정말 소수라는 거.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위태위태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대표님, 내 집 마련은 언제까지 기다리면 될까요? 이거는 지역마다 너무 달라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기회를 좀처럼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이죠. 24, 25, 26년은 경매로 엄청난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일부 지역은 지금 무릎 밑으로 떨어진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가 저는 좋은 매수 시기가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일찍이죠. 왜냐하면 거품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면 서울이에요. 서울의 강남 서초구입니다. 제일 거품이 많은 데가. 그래서 일단은 2차 하락이 본격적으로 이제 오고 나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올 거고요. 그래서 그 시기가 오면은 반드시 절대 놓치지 마시고 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리츠고가 아니라 다른 부동산 플랫폼이어도 돼요. 하지만 데이터를 좀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단일 지표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주택구입 부담지수거든요. 대한민국 어떤 아파트라도 들어가서 눌러보시면 이렇게 이제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나와요. 그런데 이게 지금 159잖아요. 평균이 130 정도고, 그러니까 여전히 평균보다 좀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는 아직은 구입을 하기에 좋은 시점이 아니에요.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초록색 불이 떨어질 때까지. 그래서 이게 한 115 미만으로 떨어지면 그때는 내 집 마련을 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보지만 여전히 지금은 159로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거를 대한민국 모든 아파트를 다 만들어 놨으니까 투자 체크 이거 꼭 좀 보시면서 의사결정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집값이 오를 만한 입지를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있을까요? 오를 만한 입지가 아니라요. 오를 때는 다 같이 오릅니다. 떨어질 때는 다 같이 떨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입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를 만한 지역을 선정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입지에 따라서 오를 때 더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때 덜 떨어지고 이런 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입지가 좋다라고 대세 하락장인데 무조건 혼자 올라간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입지보다는 지역을 제대로 분석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그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보실 때는 이 수요와 공급, 그래서 거기에 데이터를 지금 다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 엑스퍼트 분석에 들어가시면 여기 들어가면 대한민국 어디라도 다 볼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구를 한번 본다. 서울 강남구는 지금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666이에요. 역사적인 평균이 523이고 저점이 321입니다. 이거 보면 지금 2배가 높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집값이 반토막도 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런 것들도 보시고 뭐 공급도 보시고 굉장히 데이터들은 많은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데이터로 볼 때 요즘 눈에 띄는 곳이 있을까요? 있죠. 앞으로 좋아질 만한 지역들. 제가 울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울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울산은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많냐. 이거를 이제 배우셔야 되잖아요. 이 원리를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자, 울산을 한번 가볼게요. 자, 울산은 지금 매매가와 전세가가 이렇게 추세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지금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어떻죠? 울산은 평균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평균만큼 떨어진 거예요, 지금. 여기서 조금만 더 떨어지면 저는 한 75 이하, 75 이하면은 거의 이제 무릎 밑이다라고 조금 보고 매수해도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75면은 지금 7밖에 차이 안 나죠. 10%도 지금 안 남은 거예요, 하락폭이. 물론 이제 심하면 여기까지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이제 그거는 뭐 알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자, 그런데 울산에 지금 왜 제가 좋게 보면 이 전세 수급이 계속 좋아지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이 먼저 좋아지기 위해서는 전세가가 먼저 안정권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전세가 흔들릴 가능성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전세가 계속 상승을 하면은 매매가가 1년이건 2년이건 3년 뒤건 결국에 매매가가 다시 돌게 돼 있어요. 하지만 전세가가 상승한다고 해서 바로 매매가가 또 상승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근데 울산에 지금 매매 시장은 여전히 안 좋아요. 매매 수급이 안 좋은데 울산에 지금 전세 수급 데이터는 지금 계속 올라가면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전세 시장이 지금 계속 강세를 띨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 입주 물량 데이터를 결합을 해봐야죠. 자, 근데 입주 물량이 어때요? 23년은 많았고 24, 25, 26년 갈수록 줄어들죠. 공급 물량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은 상당한 호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산은 올해 가을이나 늦어도 내년 초중반부터는 다시 매매가가 상승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는데 공급도 별로 없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소비 심리 지수라고 해서 매매와 전세가 있는데 매매 시장은 여전히 안 좋죠. 빨간불 들어와 있죠. 근데 전세 시장이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초록색불 거의 들어왔죠. 즉 울산의 지금 전세 시장은 이제 본격적인 상승세로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이 쭉 지속이 되면은 이제 매매가도 올해 말이나 내년 어느 즈음부터는 매매가도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거기다 미분양도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일단 먼저 봐야 되는 건 뭐예요? 아, 지금 얼마나 거품이 있냐 없냐. 그래서 사람들이 살만한 가격이냐 아니냐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택구입부담지수나 PIR을 통해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수급 데이터를 보고 공급 데이터를 보고 이러면 대략적으로 가늠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역이라도 리치고에 다 만들어 놨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대표님, 내 집 마련을 위해 경매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시작하면 될까요? 일단 가장 기본은 책을 보셔야 됩니다. 전문가분들의 책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분은 이현정, 그 다음에 김태훈, 요 두 분이 경매 아주 오래되신 분이고 아주 실력도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두 분 다 최근에 또 책을 출간했습니다. 강의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분들 강의를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또 뭐 하면 돼요? 경매 플랫폼을 이용을 하면 되는데, 자, 리치고가 이제 엄청난 거를 만들었는데, 자, 한번 대부분 이제 아파트를 하실 테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기존의 경매 사이트는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 봐야 되죠. 자, 이게 경매 물건인데 여기 보시면 지금 입찰이라고 나와 있죠. 지금 최저 입찰 가격이 현재의 시세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입찰해도 된다. 그리고 권리 분석상 어려운 게 없다. 이런 게 지금 입찰이고, 나중 입찰은 뭐예요? 지금은 최대 입찰가가 비싸니까 좀 더 나중에 입찰해라. 그 다음에 어려운 경우에는 뭐예요? 이거는 권리 분석이 좀 복잡한 거, 어려운 거. 근데 우리는 어려운 거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지금 입찰만 보면 됩니다. 그러면 딱 어때요? 지금 입찰하는 물건만 다 보이잖아요. 그럼 나는 이런 물건들만 위주로 분석을 하면 되는데, 분석도 어때요? 리치고 경매가 다 해놨습니다. 이거 한번 눌러볼까요? 자, 이게 보시면 권장 입찰가, 이거 낙찰을 받을 때 대략 얼마에 쓰면 좋을지, 3억 9,622만 원에 쓰면 좋겠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감정가가 5억 5천, 그 다음에 최저 매각가가 3억 5천, 최근 매매 실거래가 21년에 거래된 겁니다. 5억 4,500. 근데 얘는 이제 주변의 시세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한 3억 9천 정도, 4억 조금 안 되는 금액에 쓰는 게 좋겠다고 AI가 이런 것까지 다 만들어서 보여주죠. 그 다음에 권리 분석은 다 소멸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권리 분석도 전부 다 자동화를 시켜놨고요. 그 다음에 예상 수익이 얼마예요? 5,660만 원. 그래서 여기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지금 다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수익률 계산기를 통해서 대출 얼마 받고 뭐하고 했을 때 여기에 낙찰 비용까지 다 감안해서 매도 시에 예상 수익까지 다 자동화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리치고 경매가 굉장히 이제 혁신적인 이런 경매하기 편하게끔 다 만들어 놨으니까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고요.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알아보시는 분들을 위해 중요한 마음가짐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려요. 일단 절대 공짜를 바라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은 쉽고 빠르고 편한 길을 찾습니다. 근데 항상 그런 거 쫓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대가를 치러야 된다. 내가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 대가를 치러야죠. 남들 평일에 술 마시는 동안에 나는 운동하고 책 보고, 주말도 마찬가지로 그냥 늘어져서 쉬는 게 아니라 무언가 남들과는 다른 차별화된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앞으로는 금리가 어쩌면 출렁출렁하면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대출을 예전처럼 많이 껴서 집 사는 건 진짜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DSR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스트레스 DSR을 하겠어요? 향후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을 감안해서 가상금리를 부여하겠다. 이게 스트레스 DSR이잖아요, 여러분들. 왜 금융당국에서 이런 걸 하겠냐고요. 큰 그림상 뭔가 불안하고 지금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이 저는 나오고 있다고 좀 보고 있고,
아주 잘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 많이 껴서 무리하게 내 집 마련은 하시면 안 되고 최대한 소비를 줄이고, 물론 힘드신 거 압니다. 하지만 내 집 마련은 아무나 하나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소비 줄이고 저축을 늘리시고, 그리고 집을 사더라도 이제는 레버리지 활용은 좀 줄이셔라. 다만 정말 절호의 시가 왔을 때는 그때는 또 과감하게 레버리지를 또 써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남들과는 다른 공부를 하시고 꾸준하게 공부하셔서 저축 잘 하셨다가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절호의 기회에 내 집 마련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대표님, 이번 총선의 결과가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이번에 이제 총선 결과가 이제 여소야대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뭔가 추진력 있게 사업을 진행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법에서 통과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상당히 좀 지지부진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에 뭔가 위기가 왔을 때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염려가 되긴 합니다. 이게 사실 정부 정책은 그냥 부수적인 거지, 정부 정책이 뭐 부동산 가격을 막 엄청나게 좌지우지한, 하락을 조금 덜 하락시키거나 상승을 좀 더 덜 상승시키거나 하락의 길을 좀 더 길게 하거나 짧게 하거나 뭐 이런 정도지, 뭔가 대세 자체를 정부의 정책으로 확 바꾸고 이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부동산 시장이 여기서 더 하락하잖아요. 지금도 하락 때문에 여기저기서 지금 곡소리 나고 있는데, 더 하락하면은 아마 국민들의 삶이 훨씬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때 가서는 제가 제발 좀 소원을 하건대, 여당 야당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대한민국의 부동산의 정상화를 위해서 다들 힘을 한 뜻을 모아서 좀 많은 좋은 정책들을 좀 펼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공사비 상승 때문에 분양가가 오르고 있는데 이게 집값을 계속 올릴 거라는 걱정이 많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이 이제 공감이 되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건축비도 있지만 땅값도 있잖아요. 땅값도 굉장히 비중이 크거든요. 이 땅값이 너무 비싸서 그래요, 일단. 근데 지금 부동산 시장 하락으로 땅값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정상화되고 있죠. 더 정상화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땅값을 너무 이제 그 코로나 버블 시기에 너도 나도 막 가격을 질러가지고 막 사서 더 잘 될 줄 알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높게 분양을 할 수밖에 없는, 근데 그렇게 높게 분양하면은 지금 소비자들 호주머니에 돈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다만 15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 즉 리치 부자들이 사는 이런 동네는 이건 좀 달라요. 왜냐하면 빈익빈 부익부가 갈수록 심해지니까, 그리고 부자들이 살만한 대형 평형이 없습니다, 지금 신축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은 어나더 레벨의 시장인 거고, 이거는 대중들이 접근할 수 없는 시장이고, 이거 말고는 건축비 때문에 분명히 이제 분양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땅값이 꺼질 거기 때문에 집값이 계속 올라갈 거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거는 그냥 공급자 측면에서 또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 뭔가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집값이 계속 오르기만 합니까?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요,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한참 상회했습니다. 절대. 그리고 이 가격은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없고 매물량은 많은 거고요. 대표님, 요즘 전세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게 집값을 올리진 않을까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전세가 상승이 바로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걸 명확한 차트로 보여줄게요. 자, 요게 이제 서울의 KB부동산 매매 가격 차트고요. 요게 전세 가격 차트입니다. 자, 매매 가격이 출렁출렁하면 대득해 중간에 나오면 계속 꺼지죠. 근데 전세 가격은 어떻게 돼요? 계속 올라가죠. 자,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요, 매매 아니면 전세 아니면 월세입니다. 자, 매매 시장 분위기가 안 좋죠. 그러니까 수요가 어디로 몰려요? 전세로 몰립니다. 그리고 입주물량이 별로 없으니까 전세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올라가도 매매가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계속 떨어지잖아요. 경기도도 데드캣 바운스 이렇게 두 번 나오면서 대자하락을 하는 동안 전세가는 어때요? 계속 오르기만 했죠. 그래서 전세가가 계속 올라도 매매가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전세가가 집값을 밀어올린다. 이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제가 데이터로 명확하게 보여드렸죠? 일부 전문가들 뭐 전세가가 올라가니까 이게 또 매매가를 밀어올린다. 들어보면 언뜻 너무 그럴듯해. 근데 데이터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제발 본인이 아는 그런 아주 일부의 이 얄팍한 지식으로 대중들을 호도하는 이런 잘못된 정보를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요즘 갭투자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서울도 갭투자의 시대가 다시 올 수 있을까요? 당연히 오죠. 자, 오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서울을 가지고 얘기를 드릴게요. 자, 뭐 지금 서울에서 일부 갭 투자한다 하는데 정말 헛소리입니다. 어떻게 지금 갭 투자를 해요?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지금. 아니, 취득세, 중과세가 있는데 누가 투자, 지금 여러분들 지금
상당수의 많은 부동산 전문가로 하는 사람들을 다 지금 역전세 때문에 난리가 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누가 지금 갭 투자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는. 자, 갭 투자는 언제 하느냐? 제가 차트로 데이터로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시죠? 이게 서울의 전세가율인데 이렇게 전세가율이 70%를 넘었을 때 이때가 언제예요? 15년, 16년, 17년 이 정도. 이때는 갭 투자할 수 있죠. 전세가율이 높으니까. 자, 근데 지금은 전세가율이 서울이 얼마예요? 52%가 안 됩니다. 무슨 갭 투자예요? 갭 투자 못 합니다, 지금은. 물론 이거는 평균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아주 일부의 아파트는 갭 투자할 수 있겠죠. 갭 투자할 수 있는 거 찾아드려요? 자, 여기 이제 랭킹에 들어가서 여기 이제 갭 가격을 누르시면은 여기서 뭐 세대수나 이런 것들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갭 가격 다 보실 수가 있는데 어때요? 금액이 굉장히 비싸죠? 물론 싼 것도 있습니다. 정말 싼 아파트 이런 것들은 갭 투자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거 싼 거 비지떡인 거 갭 투자 했다가요,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그런 거는 절대 쳐다도 보시면 안 돼요. 절대 지금은 갭 투자 할 상황은 아니다. 다만 어디는 갭 투자 할 수 있냐?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은 갭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지금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게 전세가를 보면 충북이나 전북이나 경남, 전남, 충남, 강원, 경남, 울산, 광주 이런 데는 어때요? 전세가율이 70%를 넘죠. 높은 데는 80%도 있죠. 자, 이런 데는 갭 투자 할 수 있겠죠. 근데 전세가율만 가지고 또 갭 투자하면 어떻게 돼요? 박살날 수 있죠. 2020년, 21년 갭 투자 진짜 많이 했잖아요. 이때 잘못해가지고 22년 초중반에 탈출을 못했으면요, 이 역전세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하고 인연을 맺을 때도 성격, 능력, 인성, 외모 여러 가지를 다 보고 인연을 맺듯이 부동산 데이터도요, 하나만 보시면 안 됩니다. 다양한 데이터들을 다 보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를 데이터로 철저하게 팩트 체크를 하고 나서 의사결정 하시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평생 부자 되는 부동산 그런 습관이 아마 만들어지실 겁니다. 대표님, 데이터 전문가 관점에서 현재 수도권 시장은 데이터로 어떤 상황인가요? 아, 수도권 시장은 이제 거품이 가장 많은 시장이죠. 특히 이제 15억 이상 고가 아파트가 있는 지역들은 코로나 시기에 대출을 안 해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현금으로만 샀고 현금으로만 사다 보니까 금리가 급등한 거에 따른 이자 부담 상승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들은 빠졌다가 금방 회복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은 여전히 거품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수도권 시장이 전반적으로 거품이 상당히 많다. 다만 인천 같은 경우는 입주 폭탄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는 거품이 이제 많이 어느 정도 좀 제거가 된 상태인데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싸진 않아요. 하지만 저는 수도권에서 제일 먼저 어디에서 기회가 올 거냐? 저는 인천에서 먼저 기회가 올 거로. 인천은 올해 가을 내년 상반기 정도 내 집 마련 관심 두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인천에 대한 데이터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자, 인천을 보시면 이제 전세가 계속 꾸준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죠. 매매가도 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지금 아주 약한 상승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인천의 전세가율은 66% 정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은 갭 투자를 할 만한 정도의 상황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인천의 지금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어때요? 야, 높을 때는 144였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예요? 107. 이 금리 위기 때보다 더 높았다가 지금 떨어지는데 여전히 높죠. 자, 이때도 보시면 주택구입 부담 지수가 출렁출렁하면서 계속 떨어지죠. 지금도 출렁출렁 떨어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얘가 평균이 100입니다. 아직 한 7 정도 더 떨어져야 되고요. 역사적인 저점이 얼마냐면 76이에요. 80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80 밑에는 2013, 14, 15년 아주 드문 상황이라 치고 그냥 90 정도라고 볼게요. 90 정도면 그래도 무릎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80 밑에면은 발목 밑에고. 자, 그럼 90이라고 치면 지금 얼마 차이 나요? 17 정도 차이 나죠. 그러면 107에서 17은 비율로 따지면 얼마예요? 대략 한 14에서 15% 정도 차이 날 겁니다. 현재 가격에서 14, 15% 정도 하락하면 내가 무릎 정도에는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인천에 산다. 나 지금 내 집 마련이 급해. 저라면 경매로 살 것 같아요. 왜? 경매로 사면 15% 얼마든지 싸게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천 지역의 입지나 뭐 이런 거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데이터로 봤을 때는 현재 가격에서 한 15%만 떨어져도 무릎이니까 무릎 밑에서만 사도 너무 좋다. 그래서 인천은 경매로 지금 접근을 하셔도 저는 괜찮은 시장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천은 지금 전세 수급이 어때요? 계속 좋아지죠. 계속 좋아집니다. 얘가 좋아지면은 언젠가 가격 거품만 없어지면 다시 매매가가 올라갈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가격의 거품이 있기 때문에 전세가 올라간다고 해도 매매가 당장 올라가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자, 인천에 엄청난 하락을 불러왔던 이 2년 동안 엄청난 입주 폭탄. 제가 21년 4월달, 5월달에 제가 그렇게 경고를 했죠. 인천하고 대구는 입주 폭탄이 이렇게 있으니까 난리 난다. 진짜 사면 안 된다. 제가 진짜 목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사시면 어떡해요. 그러니 완전 난리가 났잖아요.
데이터는 여러분들 진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다 보여주고요. 자, 근데 공급 물량이 이제 어때요? 24, 25 여전히 많습니다. 여전히 많아요. 26년 정도는 돼야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데 이것도 전체로 보겠습니다. 미확정까지 볼게요. 그래도 별로 안 늘죠? 그러면 인천은 24년은 좀 그렇다고 쳐도 25년 상반기나 하반기 어느 즈음에는 인천에 내 집 마련하기 좋은 시기가 올 수 있다. 당시 매물로도. 자, 그리고 인천이 또 긍정적인 거는 인천이 21년부터는 감소하던 인구수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수가 이렇게 증가하는 지역이 여러분들 몇 개 없습니다. 진짜 몇 개 없어요. 이거를 한 2020년 코로나 때부터 한번 볼게요. 세대수 증가율, 인구수 증가율 몇 등이에요? 네, 2등, 3등입니다. 그만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인천 쪽으로 지금 이사를 굉장히 많이 가고, 왜? 서울의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못 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인구도 몰리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인천이 늦어도 25년 정도에는 상승으로 턴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에서부터 가격 거품은 최소한 15% 정도 가까이는 빠져야 되는 거고요. 심하면 어디까지 빠져야 돼요? 80이라고 치면은 차이가 얼마예요? 27이죠. 그럼 107에서 27이 되려면은 한 25% 가까이. 데이터로 봤을 때는 15에서 최대 25%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가늠하는 거죠. 내가 봤을 때 나는 15% 정도면 난 될 것 같아. 나는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절호의 기회를 나는 노리고 싶기 때문에 나는 한번 기다려 보겠다. 이거는 각자의 선택이잖아요. 하지만 이런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로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걸 보고 판단하면 되는 거죠. 대표님, 지방 부동산 시장은 현재 데이터적으로 어떤 상황인가요? 일부 지방은 거품이 진짜 별로 없어요.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도 별로 봐도 허리 밑으로 지금 내려온 지역들도 조금 있고요. 일부 지역은 지금 무릎 밑으로까지 떨어진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자, 2008년 금리가 터지고 나서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5년 동안 대두께 바운스가 2번 있었지만 수도권은 다 하락했습니다. 5년 동안 하락했어요. 근데 어디만 올랐어요? 지방만 계속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에서 4% 밑으로 반토막으로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떨어지면서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상당한 호재를 작용하면서 저평가된 지방은 올랐지만 고평가된 수도권은 계속 떨어졌던 겁니다. 금리가 인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런데 앞으로의 상황이 비슷할 가능성이 높다. 왜? 일부 지방이 거품이 없다니까요. 거품이 수도권보다 많이 작아요. 물론 금리가 변수긴 하지만. 자, 그리고 이제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이렇게 지역별로 얘기 못하죠. 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근데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지역별로 다 상승과 하락의 패턴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훌륭하신 전문가들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 이야기 귀 기울여서 들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내 지역에 대한 이런 분석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재산이잖아요. 내 인생이잖아요. 언제까지 누구 말만 듣고 집 사라 뭐 해라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볼 수 있게 이제는 시스템적으로 다 만들어 놨잖아요. 다 볼 수 있게끔. 자, 대구 볼게요. 대구는 여전히 매매와 전세가 지지부진합니다. 여전히 별로 상태가 안 좋고요. 전세가율도 지난 10년 중에서 13년이 제일 낮죠. 밑에 있습니다. 전세가율이 아주 낮아요. 자, 그런데 평균이 89인데 90, 거의 평균까지 지금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전세 시장이 아직은 근데 안 좋아지고 있죠. 전세 수급이. 대구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매매 수급이 여전히 지금 시장 상황 안 좋은 상황이고요. 자, 그런데 공급 물량이 어때요? 올해도 여전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23년에는 사상 최대 입주 물량이 있었고 24년에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23년, 24년 2년 연속으로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지지부진한 겁니다. 자, 그런데 25년부터는 확실하게 어떻게 돼요? 공급이 확 줄어듭니다. 그럼 뭐예요? 이제는 올해 하반기나 내년부터는 전세 수급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이미 가격이 허리나 허리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가격이 더 하락하면은 그때는 상승하는 전세가 매매가를 밀어올릴 수도 있는 거죠. 왜? 매매가에 거품이 없어질 거니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전세 수급이 올라가고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무조건 매매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올라가도 매매 가격 거품이 있으면 못 올라가는 거고 시간이 걸리는 거고. 근데 거품이 없다. 그러면 별로 시차가 없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리들을 잘 배우시는 게 너무 중요하고 이거를 봤을 때는 올해 하반기나 내년 어느 즈음에는 대구의 전세 수급이 좋아질 거고 전세 수급이 좋아지면서 매매가를 아마 밀어 올릴 겁니다. 그래서 내년 25년 한 초반 올해 말 25년 초 이 정도가 대구의 내 집 마련 관심 있으신 분들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리치고 TV를 거기에서 이제 지역별 이런 분석 과정들을 또 디테일하게 하고 있으니까 또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부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도 지금 매매가랑 전세가는 아주 한 강보합 정도 아주 약한 상승, 매매가는 그냥 지지부진한 이런 모습이고요. 근데 부산의 지금 주택구입부담 지수는 어때요? 여전히 평균보다 꽤 높다. 평균이 94인데 지금 106이죠? 그럼 얼마나 더 높아요? 12. 평균에 대비해서는 11% 고평가고 저점 대비 저점은 이 정도가 되겠죠? 77, 80 미치면은 이거는 뭐 거의 발목 미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80이면은 차이가 얼마예요? 26. 그럼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20 한 4, 5% 되겠죠. 한 20% 초중반 정도 빠질 수도 있거든, 최대. 이게 딱 수학적으로 계산이 되시죠. 그래서 가격적인 거품이 여전히 있고 가격이 좀 빠져야 되는 거고요. 전세 수급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좋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지금 좋지 않죠. 매매 시장은 여전히 지금 낮으면서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고. 자, 그런데 부산도 어때요? 그동안은 입주 물량이 어때요? 2013년부터 와, 입주 물량이 계속 많았어요. 근데도 올랐죠. 그런데 작년까지 입주 물량이 많았는데 올해부터는 어때요? 확실하게 줄어들죠. 자, 그러면 딱 이 데이터를 보면 24, 25, 26년은 부산의 입주 물량이 많이 줄어든다. 그러면 언젠가는 이 전세 수급이 어떻게 되겠어요? 빨간불 들어오겠죠. 빨간불 들어오면서 계속 이렇게 올라가겠죠. 바로 그때부터가 부산의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실 때입니다. 아직은 아니고. 그러면서 매매 수급이 조금씩 살아나는 시기가 나올 겁니다. 아마도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 어느 즈음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데이터로 좀 판단이 되고 있네요. 신사임당 구독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려요. 부동산에 대한 이런 의사결정은 인생에서 가장 비싼 구매 의사결정입니다. 이거보다 더 비싼 거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자, 그런데 이 부동산에 대한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너무 달라집니다. 내가 무릎 밑에서 사면은 너무 좋아요. 하지만 얻기 위해서 잘못 사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파탄이 납니다. 주변에서 영끌해가지고 2021년, 22년에 아파트 산 사람 얘기 들어보세요. 고가 아파트 시장 빼고 일부 시장 빼고 정말로 심각해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나 중요한 의사결정을 그냥 하실 거예요? 그냥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자동차를 하나 사더라도 내가 얼마나 비교하고 따지고 뭐하고 해서 사는데, 그리고 시장 상황 완전 변했잖아요. 이제는 저금리, 저물가 시대가 아니라 중금리, 중물가 시대가 됐고 어쩌면 고금리, 고물가 시대가 올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부동산을 한 번 사면 10년, 20년 들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데이터에 근거해서 공부 열심히 하셔서 내 집 마련 잘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부동산 시장에 많이 있어보는 느낀 게 뭐냐? 공부한 만큼 돌아와요. 공부하는 게 돈 버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비유를 해볼게요. 부동산 관련 책 한 권 읽을 때마다 누가 나한테 50만 원씩 줘. 읽을 거야, 안 읽을 거야? 읽을 거죠. 몇 권 읽을 거예요? 자, 1년 동안 책 한 권 읽으면 50만 원씩 내가 줄 거예요. 몇 권 보실래요? 한 100권? 5천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이에요. 자, 그런데 부동산 공부나 책을 이런 마음으로 하잖아요. 5천만 원이 아니라요, 1억, 2억, 5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사람은 즉각적인 보상을 원합니다. 즉각적인 보상이 아닌 거는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원리를 아시고 즉각적인 보상이 오지 않더라도 나의 중장기적인 미래를 보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시는 이런 분들이 내 집 마련도 잘하고 인생도 성공하는 겁니다. 자, 명심하세요. 저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제 인생에 있어서는 책 한 권의 가치는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200만 원이 넘었어요. 책 한 권의 가치가. 제가 창업하기 전에 그 10년 전에는 제가 매년 책을 1년에 100권 이상씩 읽었습니다. 10년 가까이를. 물론 그전에도 책을 많이 보긴 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가 인생을 바꿉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공부하시고 성장하시고 데이터 공부하시고 복귀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정말로 내 집 마련 누구보다 잘하실 수 있고 행복한 인생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기회가 언제 온다? 24, 25, 26년 엄청난 기회가 온다. 경매로 공부해서 그 기회 잡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응원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